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죠. 네, 저는 심필균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분권 세미나 6개 지역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한 걸 보고 그 아까 오 담당관님께서 대단히 고생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들으면서도 또 한편 여전히 그러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자치분권 이건 대단히 사실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건데 거기에 참여자들을 보니까 전부 넥타이 부대들이에요. 요즘에는 저는 의식적으로 그런 게 눈에 이렇게 좀 띄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초부터 하는 자치라면 석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남자 여자 석자 이런 그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의식을 해야지만 그래도 시작에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아예 그렇게 편차가 나는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 같이 보이면은 그걸 새롭게 뜯어 고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불균형한 사회를 바로잡자고 이 지금 자치분권 아카데미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첫 강의를 하게 된 걸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제가 급히 이 초청 강의를 요청받은 게 이렇게 오래되질 않아서 좀 준비에 무엇을 할까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 쟁쟁하신 분들이 강연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목도 심필균이 마련한 자치분권 이 말이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항상 느끼는 자치분권의 의미를 조금 더 그 복지국가는 결국은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궁극적인 가장 그 좋은 나라를 얘기하죠. 그런 그 복지국가에 있어서 자치분권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그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불평등, 특히 그 사회 경제적 난제들은 이제 더 이상 몇 개의 정책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늦은 감이 있어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이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권력자들의 부패가 어디서부터 끊어야 좋을지 모를 만큼 만연돼 있고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은 말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지 되는가. 사실 저도 행정 일을 선진국에서도 해봤고 한국에서도 해봤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행정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일을 그래도 위서부터 내려다 봤고 또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밑에서부터 대민 관계를 하면서 이제 그 정책의 문제도 해봤는데 참 뜻대로 그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의 이런 그 해결책이 참 유연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이라는 게 올 봄입니다만은 이홍구 전 총리께서 그 여러 그 기고문을 통해서 혹은 어떤 강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판을 새로 짜기보다는 판을 새로 짠다는 거는 바로 이제 정책이나 장관을 바꾸거나 부서를 바꾸거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판을 새로 짜기보다는 아예 틀을 고치는 것이 기본일 것 같다. 이 틀이라는 것은 헌법을 바꾸어서 아예 국가 운영 방식, 운영 방향을 완전 새롭게 만드는 이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정말로 오늘날 상황을 얼마나 긴박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된 지 3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 민주화 세대예요. 60년대 중반부터 말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 시대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완전히 사회를 떠나서 이제는 정년퇴직 좀 편안히 살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아등바등하면서 해왔는데 오늘날 이루어진 거 다소라도 이게 그래도 내가 한 공헌 중에 하나인가? 뭐 이것이 꼭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죠?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물론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을 보면 그래도 비교해서 외국을 다녀오거나 이럴 경우에 다 그래도 괜찮게 산다 이런 얘기들은 해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속속들이 그 비민주성은 정말 이게 잘 사는 게 차라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만큼 문제가 심각한 걸 느끼거든요. 네, 서론적으로 한국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러한 현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서 정치의 목표가 국민의 행복권이 보장되도록 이것이 핵심이 되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민이 주권 행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바로 민주주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저희 자치분권 학교의 저는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스웨덴 학교로 시작해서 스웨덴 아카데미가 이제 올해로 4년째인데 정말 여러분 오늘 개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민과 행정, 시민과 국가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제 오늘 앞으로 한 4, 50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민의 행복권이 우선시되는 복지국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이에 관해서 그 내용과 발달 과정 그리고 또 이를 다스리는 행정체계를 북구의 사례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로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또 지방행정과 민주주의 또 특히 국가 행정과 민주주의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민주주의를 정치 원리로 삼고 있어요. 바로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공산적인 그 생산 방식이나 사회 운영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 공동체, 공화국의 의미를 대충은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진 건 바로 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민주주의를 정치 원리로 삼고 있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바로 추구하는 것이 정치의 요령입니다. 민주주의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본 민주주의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학교에서 글로 통해서 보는 민주주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얘기 나온 국민에 의한 국민의 또 국민을 위한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의 그 행정적인 차원에서 또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이 자리에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지금 시흥시 공무원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냥 돌아가서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 혹은 민주적이라 하는 것은 조직 혹은 공동체 내에서의 의사결정이 끊임없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직 혹은 공동체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새겨 보세요. 공동체가 없는 민주주의는 결국 공동체가 있다 하면 민주주의는 기본 원칙이 돼야 된다. 기본 가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 제1장 1조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공화라는 뜻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과두적인 정치가 과두적인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가 공화국의 말뜻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같이 섞여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특정이나 소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을 뜻하며 바로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권력 집중이 아니라 권력 분산을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는 분권을 해야만 마땅한 것이에요.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모든 개별적 가치, 그러니까 개개인의 가치, 이해관계, 특성을 존중하며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운데 최대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결정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다수제, 우리 선거제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대단히 좁은 의미의 해석이며 단순 방법론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헌운동을 하는 측에서는 우선 선거법부터 바꾸자. 이건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이견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죠. 근데 방법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수를 받아들이는 건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는 개개인을 존중하는, 거기서 이제 합의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기들의 이념과 가치,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말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합의적인 투표를 던져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민주주의를 좀 넓고 깊게 좀 들여다보면 바로 이제 우리들 자신의 존중받아야 되는 이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스웨덴 민주주의의 정신은 바로 이런 공동체 내에서 참여, 존중, 합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보면 혹시 스웨덴 복지국가 얘기를 좀 아시는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20년대 국민의 집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한손 총리가 국민의 집을 위한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바로 이제 그 당시 이 1920년대 이제 스웨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헌법에 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은 기본권과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은 마련되어 있으나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정의가 실현돼야 한다. 바로 사회정의가 그 당시에는 실현되지 않고 일부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1920년, 우리는 2016년,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는 일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
거를 여기에 사회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이를 위한 국민의 집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바로 계급사회 혹은 우리와 같은 극심한 양극화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그대로 방치할 때 민주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오늘날의 양극화 현상의 두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구성원이 점점 소수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극소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세요? 특히 별 관심 없이 지나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대통령은 재벌의 눈치를 보고 있고 국가 경제는 재벌의 인질이 되고 있다고 이게 경제학자들이 감히 내놓는 얘기입니다. 지금 2012년 30대 재벌의 자산 총액이 GDP의 94%예요. 그런데 이게 2002년에는 52%였는데 10년 만에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됐고 5대 재벌의 기업 자산이 전체 기업 자산의 30%, 5개의 자산이 이렇게 극소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아까도 그 독점에 대한 해석을 여기다 썼던 걸 봤는데 저도 재벌의 과도한 독과점 현상, 바로 이제 그 시장 그 마을 가게 없어진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독과점 현상과 경제 지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2012년 기준 10대 재벌의 토지 보유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78조 3천억. 이제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가 완전히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의 정신은 바로 이런 공동체 내에서 그 말씀은 좀 드렸죠. 그래서 결국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 정책이 개개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과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철학이기도 하며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라는 이 얘기는 단순하게 복지하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편적 하니까 골고루 도와주고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는 정치 철학이면서 그 방법 왜 방법인가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릴 시간 되는 대로 뛰어넘을 수도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상 제가 좀 속도를 내서 그러면은 그 국가 행정과 민주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이 바로 이제 행정 얘기가 이제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 자체보다는 행정. 우리가 사실은 행정을 참 무시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국회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뭐 오죽하면 뭐 이상한 그 루머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 감옥에 떨어져도 정치인들하고는 같이 안 간다. 아니 저승에 떨어져도 같이 안 간다고 할 만큼 뭐 그럴 만큼 이제 그렇게 불신이 강한 게 있는 건데 사실은 행정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의 그 행정의 비효율성 이거는 우리 국민으로서 볼 때 이 비민주성을 여기서 따져야 돼요. 우리가 내는 이 세금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쓰여지는가.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복지 예산이 내년도 대단히 올랐는데 실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육아 비용이며 어린이집 문제며 그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이런 비용은 다 삭감이 됐고 민간 의료 산업 민영화시키는 데 대폭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행정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총체적인 예산의 금액을 보지 마세요. 밑으로부터 보는 버릇을 배워야 돼. 국민이 살아가는 실제 현장인 기초단위의 행정기구가 자치권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의 자유와 주권 행사에
한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부딪히는 이 시흥시, 고마운 우리의 이 시, 내가 정주의식을 느껴야 되는 이 기초 정부, 여기에 자치권이 없다는 건 결국 내가 자유권을 못 갖는다는, 나의 주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여성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만약 옛날 식으로 남자만, 아버지만 돈을 벌어서 무조건 권위적으로 하는 데서 돈을 팽개쳐 주고, 이 돈은 이렇게 써 저렇게 써 함부로 쓰지 마 하고 엄마한테 던져줬을 때 아이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대한민국 헌법 이제 이번에는 1조 2항에 아까도 나왔던데 또 한번 읽죠. 이건 100번을 읽어도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언적인 문구가 아니에요. 시민이 살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그 주권이 지켜지도록 하는 국가 운영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이 뭔지 아십니까? 헌법은 한마디로 정치 위정자들한테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라고 가이드를 나누는 기본 지침서예요. 그래서 국민은 헌법을 다 읽어야 돼. 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합의하에서 만들어놓은 기본 그 가이드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이거는 정치인들의 전유물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있는 기본 지침서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헌법에는 기초 단위의 지방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암시하는 것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 중앙 정부는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따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약간 있지만은 그게 121조든가 이래 나와 있지만은 그 내용이 참 부실합니다. 이제 지금 개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그걸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1조 1항 2항에 비추어서 중앙 정부는 이미 이걸 따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위헌이기도 하죠. 자치라는 말 뜻은, 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건 아마 그 라틴어로 보면은 그 데모스 크라티아가 합성어로 되어진 거라고는 말씀 들으셨죠. 데모스는 국민이라는 소리고, 시민, 당시에는 시민, 크라티아는 통치, 시민에 의한 통치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이 둘 사이는 사실 필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자치와 민주주의는 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지국가와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북유럽 국가에서 동시에 지방자치와 분권이 아주 잘 발달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었음, 그 사람들이 바로 노력한 결과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유럽 민주주의의 기원을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아마 그냥 짧게 그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붙이면, 그래서 그 스칸디네비아 민주주의의 기원을 좀 한번 들여다볼게요. 스칸디나비아 하면은 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얘기하고 또 아이슬란드까지도 포함을 시키는데, 우선 세 나라가 이제 중심으로, 민주주의는 근대 민주주의의 원천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이나 불란서, 미국 등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 아마 들으시는 얘기 재밌는 얘기일 거예요. 또 이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또 발견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중부 유럽의 스위스나, 아까도 그 스위스가 자치에는 대표적으로 요즘에 한국에 떠오르는데, 스위스나
프리슬란드라는 건 이 북부 네덜란드 쪽에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나라에서 스칸디나비아의 농민 민주주의와 유사한 체제를 발견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자유의 시대라고 불리는 1719년에서 72년에 이르는 스웨덴의 의회주의가 오늘날의 영국의 입헌주의와 매우 유사한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정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못 보는데 유사한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글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핵심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바로 국민 참여 및 국민 대의에 관한 것과 또 개인의 법률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참여, 자유 그리고 국민의 대의라는 건 우리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이 방법이 바로 이게 스칸디나비아가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발전, 이런 것이 발전하는 경로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상향식으로 이루어진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 모습을 바로 사례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전 근대 시대에 어떻게 이게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갔나. 이 둘은 다 같이 스칸디나비아 역사에서 전근대 민주주의 시대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근대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와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킹 시대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알려진 바이킹 하면은 뿔난 모자 쓰고 해적 그리고 약탈 이것만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바이킹 보트의 그 뾰족한 그러니까 그 뾰족한 바이킹 보트의 상징은 사실 엄청나게 그 발틱 그쪽에 파도가 심한 해안이거든요. 이 노르웨이 그쪽이 그 해안을 그리고는 이제 동서양을 원정한 그 이야기들만 뭐 소설로나 필름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그 기술적인 원형으로 그렇게 동그랗게 쉽게 이제 뒤집히지 않도록 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살아온 내용에 관해서는 아주 생소하죠. 못 들어보셨죠? 바로 이제 그 육지에서 바이킹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킹 시대를 AD 기원 그러니까 700년에서 1000년대로 약 300년을 활동기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850년 전후로가 이제 가장 활발한 활성기였다고 보는데 그 시대 때의 그 이제 기록들이 좀 많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이 세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국경을 갖고 있었고 이제 국경이 있다는 건 이제 왕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미 팅이라는 이름이 이제 팅이라는 의회가 있었다는 걸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팅은 라틴어로 회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킹 사회의 주축은 그 당시에 뭐 자유농민인데, 그러니까는 육지에서는 이제 농민으로 농촌 사회에서의 농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회가 있었다는 것. 근데 이제 이 의회 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커다란 건축물을 생각하고 그 안에 책상이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거의 뭐 800년대의 그 시대에는 건축물이라는 게 특히 북쪽의 건축물이라는 건 뭐 형편없을 테고 주로 어떤 농민 민주주의라는 거냐 하면 제가 사실 오늘 좀 시간
자료 준비를 하기가 제가 좀 다른 강의가 있고 그래서 너무 시간에 쫓겨서 이 PPT 폼을 못 만들었는데 이후에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킹 시대의 농민 사회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이제 조금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냥 볕단들 쭉쭉 쌓아놓은데 여기저기에 그냥 농사꾼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높은 언덕 같은 데에 의장이 서서 회의를 진행을 시키면 그냥 농사꾼들이 각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팅이라는 건 누구나 참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회의한다 이러면은 가구마다 당연히 대표가 나와 참석을 하고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이거를 그 근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공정한 투표가 행사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가구가 하나의 선거권이 보장돼 있었고 각 가정은 한 사람의 대표를 팅에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세대주가 이제 가는데 물론 세대주는 그쪽도 남자죠. 그런데 남편이 없는 과부 경우에는 성년이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킹 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대단히 높았다고 해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이제 그러면서 육지에 살다가 주로 이제 또 배를 타고 항해들을 나가면 그때의 농촌의 주인은 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부인들이 곳간의 열쇠를 치맛자락에 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인 행세를 하다가 만약 남편이 들어와서 강제로 그 열쇠를 뺐으면 부인은 즉각적으로 이혼할 권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강제로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여자도 강제로 시집을 보내지지 않았고 이럴 정도로 여성들이 바이킹 시대에 오히려 오늘날보다도 나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럴 만큼 그 민주적이라는 거를 이제 한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농노나 또 대토지 소유자들의 발언권이 강한 건 사실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농촌에서의 그 팅의 의장이 결정하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게 법이 되고 이런 팅이 자라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번지는 것이 그 다음에 란드스팅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합니다. 오늘날의 스웨덴에서는 란스팅이라는 이름이 광역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별로 살던 시대이고 뭐 커뮤니케이션 뭐 아무것도 없었던 말 타고 그냥 달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광활한 지역에서의 동네별로 팅이 있었고 이제 조금 이게 발전되면서 좀 광역 단위로 벌어질 때 이게 란드스팅이라는 광역시의 의회가 생겼고 그리고 조금 더 발전돼서 국가 단위에서 생겨진 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릭스다그라는 게 국회예요. 오늘날의 이름이 국회라는 이름입니다. 릭스라는 말은 전국이라는 뜻이고 다그라는 말은 스웨덴 말로 데이라는 말입니다. 전국 회의의 날. 그러니까 요 언어만 봐도 농민 지역에서부터 광역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전국으로 발전한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이 경로가 바로 아래로부터 올라간 지방자치 분권의 민주주의가 아예 중앙에는 없었고 그 당시에는 왕만 있는 거죠. 그랬고 밑에로부터 이 방식이 배워져서 올라가는 게 이 스칸디네비아의 민주주의의 경로입니다. 나는 이거를 강조드리는 게 중앙 보고 하지 왜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불만해서 비판만 하시지 말고 이항의 시흥시가 이런 거를 시작을 했다면 아예 준비를 밑에서부터 그러면 자치 분권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혹시나 근데 지금도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재정권 이런 게 이제 약하기 때문에 돈이 최고죠.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는데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이런 노하우를 만들어서 자꾸 위로 올리는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요즘에 강의에서 강조는 이제 기다리지 말자. 내가 만들자. 간단한 일이라도 내가 노하우를 만들자. 자치분권에서 이론만 배우시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 있는 돈을 갖고서도 스스로 하고 국민 주권을 지키면서의 자치권 분권의 역할을 하는 건가. 이게 준비가 딱 됐다가 조금이라도 재정권이 좀 더 넓어졌을 때 그냥 팍팍 발전이 돼야죠. 그때는 기하급수적으로 그걸 발전을 시켜서 광역으로 가고 중앙으로 가야죠. 근데 절대로 기득권들은 안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뺐느냐 뺏기느냐 문제지 절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봅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심지어 로버트 달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이분의 책에서도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바로 그 팅이라는 거를 보고는 아마 이게 그 스칸디나비아의 가장 그 평등성을 상징하는 거였을 거다. 이렇게 평가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이들이 한 번은 그 해적들이 프랑스의 강을 항해할 때 강둑에서 이제 프랑스 쪽 해적들이 오니까 시비를 걸려고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너희들의 대표 나와라. 대표가 누구냐 하니까 안에서 나오기는 우리는 대표라는 것이 없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이 단순한 대화가 이렇게 기록에 나오면서 얼마나 이 바이킹이 데모크라틱한 회의를 했나. 그러니까 항해를 할 때는 배 안에 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그 농민 민주주의였었고 항해를 하면서는 배 안에 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민주주의는 팅이라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자치조직에서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넘어가서 기초단체와 민주주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것은 이미 1949년으로 재헌헌법에서 마련된 거 혹시 아세요? 물론 저 시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우리 요즘에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재헌헌법을 많이들 공부를 합니다. 재헌헌법이 대단히 민주적이고 사회 정의에 입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위정자들에 의해서 60, 30부터 30, 40, 50, 60, 70까지 대단히 뒤죽박죽 바뀌어가고 87년에 와서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재헌헌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게 한두 조항이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조항까지도 그래요. 경제민주화가 87년에 쓰여졌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에 관해서는 재헌헌법에는 더 강하게 사회 정의에 입각해서 모든 독과점이나 규제를 앞장세웁니다. 자율권을 규제의 하위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기업의 자율권을. 근데 이것이 87년 물론 그 전에 바뀌었지만 87년에 와서도 기껏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하나 들어갔지 바뀌지가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49년에 그게 만들어져 있긴 했는데 87년 민주화 전까지는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61년 그 5.16 혁명 일어난 다음에 개정 헌법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긴 해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제 지방 자치단체는 그때 당시는 자치단체라고 말이라는 말을 안 썼을 텐데 어쨌든 시군구
시군구 단위에서는. 그러나 주민에 대한 관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이것이 되어진 게 이제 87년 이후에 91년 그 다음 오는 선거가 91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방의회 제도가 30년 만에 사실 부활된 셈입니다. 그래도 9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있었고 3월 달에 있었고 6월인가 광역단체 있었고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 95년부터 직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제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95년을 자치단체 이런 지방정부 활성화된 걸 95년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최근년의 일이죠. 95년은 뭐 10년 전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 지금까지 민선 6기를 맡고 있는데 그래도 그 내용적으로 자율권이 없는 거에 비해서 일부 자치단체들은 참 고무적이라 할 만큼 많이 내실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흥시가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차원에서 지방 분권과 자치권에 관해서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 역할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는 전통적 중앙 중심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결국 민주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행정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이 말하고는 아주 위배되는 지금 행정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 주민의 행복권이 보장되고 보호되도록 그 제도의 기반을 최대화시키는 일이며 동시에 지역 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선거를 통해서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입니다. 여전히 여기에서는 이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는 이를 실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시장 경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사실 아이들의 자율권을 위해서 아이들이 지금 그냥 단순하게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 탐방을 가면 살아있는 공부를 시킬 텐데 돈이 없어서 데리고 갈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갈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이 현상이 지금 오늘날 지방자치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복지 서비스 일을 하는 겁니다. 주민의 생활 행복권을 최대한 지켜준다는 것은 주민들을 그룹화할 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아동, 청소년, 노인, 부인, 장애인 심지어 초등학교 교육까지 저는 기초단위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동의 육성,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런 게.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기초단위가 이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현금 부조에 한한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이렇게 좀 크다랗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득 보전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이 근로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게 민주시민의 의무고 주권이죠. 노동에 의해서 소득 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국가는 노동을 지원해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라도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장이 사망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소득 보전을 해주는 게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그런 경우고 실업보험이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중앙 차원에서 다루지만 모든 그 외의 서비스는 지방정부 기초단위가 다 책임을 집니다. 의료에 한해서만 광역시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 행복권을 가장 지켜줄 수 있는 게 기초단위인 겁니다. 거기에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가요. 고등학교 이후는 어디까지나 연구 단계라고 봐서 이거는 좀 전문화된 거니까 보편화되는 것보다는 중앙 차원에서 선택을 하고. 그러나 지금 대학 과정도 점점 분교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접근성을 쉽게 만드느냐고 기초단위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만큼 기초단위의 일이 이제 점점 필요한 거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된다. 미래 사회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난개발을 못하게 하는 책임도 사실 기초단위에서 있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기초단위나 일부 광역단위에서 엄청나게 개발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미래 세대 안 한 것 없이 뜯어 파헤쳐서 망가뜨리는 데 많죠. 사실 이런 거부터 사실은 고쳐야 돼. 자, 기초단위에서. 그거를 억제하기 위한 단어가 지속 가능한 발전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두 가지를 사실 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 상하수도, 주택, 환경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특히 주민의 안전,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 이게 다 사실 기초하고 광역이 책임질 일이에요. 이게 왜 저 난리를 쳤습니까? 이 행정의 관료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관료주의는 여러분 민주주의의 정반대의 뜻이라고 보셔야 돼요. 민주공화국이다 하면 관료는 없어져야 돼. 그러나 여전히 관료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일어난 메르스 사태, 세월호 여전히 나 몰라 사태, 이런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지방자치는 인적, 물적, 독립된 재정권이 있어야 되죠. 많은 시민들은 내가 내는 조세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고 싶어 하죠.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중앙에 세금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지방으로 대부분이 간다면 알 수 있죠. 지금 조세율 아까도 잠깐 내놓은 것 같은데 지방세, 국세가 지금 20대 80인데 저는 이걸 완전 거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80이 지방세로 가야 되고 20이 국세로 가도록.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필요가 없죠. 이제 이것도 하나의 지금 세상의 인더스트리 혁명 4.0 소리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초고속 시대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행정은 전 근대적인 행정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권력 행사로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해도 이 국민들의 주권, 국민들은 뭐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거고. 이제 이런데 거기에다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재벌의 인질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게 지금 더 심각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제가 재벌의 누구누구를 비난한 인물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재벌이 시장 경제에서 경쟁에서 한치라도 뒤떨어졌을 때 대한민국은 그냥 폭삭 내려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려를 하는 거죠. 어떤 개인 인물 이하무개씨, 신하무개씨, 구하무개씨를 우려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그 한국 사회의 문제가 지금 얼마나 팽배한 건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를 한탄을 하고 있을 때만은 아니고 이런 지방자치분권에서 새로운 희망, 이런 작은 자치분권을 한다는 이런 희망,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작은 공부, 이런 공부가 이렇게 우리들이 스스로를 성숙시키면서 자식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웃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정신을 끌어내는 분위기를 사회 문화화할 때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직장 생활 다 끝내고 시민운동도 좀 큰 것도 해보다가 오히려 시민운동가들 중심으로 작은 공부방을 만들고 있어요. 바쁜데도 아주 열심히들 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조촐하게 이런 그 주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작은 곰팡이라도 쓸어버릴 방법을 찾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그럴 때다. 작은 곰팡이 쓸어버리는 것부터 배우자. 그리고 이게 이제 자치적인 행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주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여 재반 문제의 속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해결 대안을 정책화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인 겁니다. 둘째는 이런 장점 덕분에 행정의 효율성을 이룰 수가 있죠. 우리가 내는 세금을 이 접근성도 빠르고 빨리 해결하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죠. 가래로 막도록. 지금은 가래로도 안 막잖아요. 이게 문제지. 보가 터졌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책 집행의 범주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고른 참여가 용이하고 이를 통한 주민 참여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방법을 통해서 실현해보고 이런 거구나. 민주주의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만드는 거. 모든 사람을 고루 참여하게 만들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보는 거. 그러나 각자 도상의 의견을 나열하는 건 아닙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합의를 보아야 되죠. 그 합의 도출되는 이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라야 돼요. 이럴 때는 가끔 다수가결로 돼요. 요럴 때는. 그런데 어떤 사안은 반드시 다수에 의해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소수 의견이 지금은 묻히지만 다음번은 다수를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노력하는 이 자체도 민주주의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래서 모두가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다수제예요. 그런데 다시 소수가 다수가 되도록 만드는 이 배려, 이걸 배려라고는 하는데 사실 배려는 조금 동정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연대라는 말로 저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연대.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의 완성이야말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참여와 합의 문화는 지방에서부터 성숙되어야만이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는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실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행동 문화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는 또 다른 한편 시민의 민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 시는 민주시민 교육을 여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교육받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국회는 정말 바라기를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완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임무를 정확히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이루어지기를 저는 밖에서 소리를 올릴 거고 기도하는 바입니다.